오늘 이야기는 아이 손목에 채워진 작은 기기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가벼운 플라스틱, 얇은 스트랩, 그리고 보호자만 알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던 버튼 하나. SOS. 부모들은 그 버튼이 아이를 지켜주는 마지막 장치라고 믿습니다. 길을 잃어도 누군가 따라와도 말이 안 나와도 그 버튼만 누르면 어른이 달려올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날은 반대였습니다. 아이의 구조 요청이 먼저 울렸는데 그 목소리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 표시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더 빨리 꺼내게 합니다. 아이 손목에 채워진 기계는 처음엔 늘 안심을 닮아 있습니다. 가볍고 작고 부모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 형태. 위치가 찍히고 배터리가 보이고 마지막 동작 시간이 남고 필요하면 곧바로 연결되는 버튼까지. 사람은 그걸 믿습니다. 믿는 순간부터 조금씩 놓아버립니다. 눈을 떼는 연습을 하고 손을 놓는 연습을 하고 아이의 하루를 기록으로 대신하는 법을 배웁니다. 경기도의 한 신도시, 학원가와 아파트 단지가 붙어 있는 동네였습니다. 저녁이면 학원 셔틀이 단지 앞에서 잠깐 멈췄다가 사라지고 편의점 앞엔 흰 불빛이 오래 남고 단지 산책로에선 운동화 끌리는 소리가 정해진 리듬처럼 반복되는 곳. 이도윤 초등학교 2학년. 손목엔 키즈폰이 있었고 엄마 김서현의 휴대폰에는 보호자 앱이 깔려 있었습니다. 서현은 그 앱을 하루에 여러 번 열어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확인해야만 마음이 진정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이 수업이 끝나는 시간, 셔틀이 도착하는 시간, 학원에서 집으로 넘어오는 틈. 그 시간대만큼은 서현은 습관처럼 화면을 한번 열어봅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던 중 부엌에서 손을 씻고 돌아오는 짧은 사이. 휴대폰이 탁자 위에서 한번 울렸습니다. 알림 문구는 길지 않았습니다. 긴급 SOS 발생. 서현은 그 문구를 읽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구를 이해하는 것과 몸이 반응하는 속도는 다릅니다. 서현의 몸은 문구를 읽기도 전에 굳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SOS는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이미 일이 시작됐다라는 형태로 부모의 뇌에 박히기 때문입니다. 서현은 바로 화면을 눌렀습니다. 앱은 자동으로 긴급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대개 그 통화는 아이의 숨이 먼저 들리고 그 다음에야 목소리가 올라옵니다. 그날도 숨이 먼저 들렸습니다. 문제는 그 숨이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아이가 숨을 들이마실 때는 가슴이 먼저 흔들리고 목이 얇게 떨립니다. 하지만 그날의 숨은 목이 아니라 어딘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호흡이었습니다. 마치 통화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이미 말을 준비해둔 것처럼. 서현은 처음엔 단말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키즈폰은 가끔 스피커가 튀고 주변 소리가 섞이고 통신이 흔들리면 음성이 깨져서 다른 사람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깨진 소리는 대개 정보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날의 소리는 정보가 떨어져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또렷하게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서현은 그 순간의 음성을 한 단어로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낮지도 않았고 굵지도 않았고 극단적으로 위협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서 나올 수 없는 속도와 아이에게서 나올 수 없는 간격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말이 올라왔다가 몇 초 만에 통화가 끊겼습니다. 끊김은
아이 쪽에서의 끊김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가 확인만 하고 끊는 끊김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서연은 끊기자마자 다시 연결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연결음은 길게 이어지지 않았고 짧게 울리다가 끝났습니다. 그 짧은 울림이 서연에게는 더 잔인했습니다. 아이의 기기가 어딘가에 켜져 있다는 의미였고 켜져 있는데도 아이의 목소리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서연은 앱 화면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 화면에는 부모가 매달리게 되는 항목들이 줄줄이 붙어 있습니다. 배터리, 통신 상태, 마지막 동작 시각, 그리고 위치. 위치가 한 번 흔들렸습니다. 흔들림은 흔합니다. 건물 안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그런 곳을 지나면 좌표가 튀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날의 흔들림은 방향이 이상했습니다. 학원가 쪽으로 튄 게 아니라 단지 외곽도로 방향으로 짧게 이동했다가 다시 단지 안으로 들어오는 형태. 마치 기기가 실제로 잠깐 움직였다가 되돌아온 것처럼. 그때부터 서연은 저녁을 놓쳤습니다. 가스불을 끄고 앞치마를 벗고 현관문을 열기까지 몇 분이었는지 서연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에 남는 건 발밑의 감각뿐이었습니다. 신발이 제대로 신겨지지 않았고 발 뒤꿈치가 자꾸 들렸고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한 번 꺾였습니다. 휴대폰은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남편은 회사에서 차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112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이상한 건 신고 과정이 너무 평범하게 흘러갔다는 점입니다. 상담 직원은 아이 인적사항을 묻고 키즈폰 번호를 묻고 마지막 확인 시각을 묻고 현재 화면에 찍히는 위치를 묻습니다. 서연은 그 질문에 답하는 동안 자꾸만 아까의 숨소리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 숨이 아이 옆에서 올라온 숨인지 아이의 기기 안쪽에서 올라온 숨인지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로 서연은 숫자만 말했습니다. 마지막 동작이 찍힌 시각, 긴급 통화가 시작된 시각, 위치가 흔들린 시각. 이런 사건에서 부모는 목소리를 설명하지만 수사는 숫자를 먼저 붙잡습니다. 그 숫자들 사이로 서연의 밤이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신고를 넣고 난 뒤 서연은 곧장 학원가로 향했습니다. 학원 셔틀 기사에게 연락이 들어갔고 학원 출입 기록 확인이 시작됐고 단지 경비실에도 연락이 넘어갔습니다. 경비실은 늘 그렇듯 차분하게 움직였습니다. 놀이터 쪽 카메라, 산책로 쪽 카메라, 정문 출입구 쪽 화면. 그 화면들 속에서 아이를 찾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서연은 화면보다 자기 휴대폰을 더 자주 들여다봤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SOS가 울릴까봐. 그게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기다림이라는 걸 서연은 그날 알았습니다. 기다림이란 아이의 목소리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계가 다시 울리는 걸 기다리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서연은 그 와중에 키즈폰 고객센터에 긴급 문의도 넣었습니다.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설명은 더 짧았습니다. 상담원은 기기 상태를 원격으로 확인했고 마지막 통신이 정상으로 찍혀 있다고 말했고 배터리도 정상 범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19시 48분 상담이 접수됐다는 안내가 서연의 휴대폰에 메시지처럼 남았습니다. 서연은 그 숫자를 보고 입술이 마르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19시 48분 SOS가 울린 이후 한참이 지난 시간인데 상담 기록은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정상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긴급 SOS 수신. 긴급 통화 연결 후 음성 상위 주장. 마지막 통신 정상 기록. 종료 사유 확인 필요. 서현이 그 문장을 읽었을 때 가장 무서웠던 건 음성 상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목소리가 있었다는 뜻인데 그 목소리를 고객센터는 그저 상의하다라는 단어로만 남겨버렸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서현은 그때 처음으로 자기 손목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의 구조 요청이 울렸는데 아이의 목소리는 없고 그 목소리를 들은 사람은 나 혼자고 기록에는 상이라는 단어 하나로만 남는 형태. 그 형태가 서현의 머릿속에서 조용히 한 방향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장난이라면 아이의 숨이 먼저 와야 하고 아이의 울음이 먼저 와야 하고 아이의 말투가 먼저 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이보다 먼저 어른의 호흡이 왔습니다. 서현은 그 호흡을 계속 되감아 떠올리면서 학원가 골목 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서현은 확인해야 할 것이 아이의 위치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기 안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손목에 있던 그 기기를 도대체 누가 어떤 손으로 눌렀는지까지요. 서현이 골목으로 뛰어나온 뒤부터 이 밤은 더 이상 서현의 감정으로만 흐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곧장 기록이 따라붙습니다. 전화가 남고 알림이 남고 접수 번호가 남고 확인 중이라는 상태가 남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기록들은 사람을 찾기 위해 생기는 것이면서도 사람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더 단단하게 굳히는 방식으로 남곤 합니다. 서현은 골목 끝을 향해 서 있는 동안에도 휴대폰 화면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배터리 잔량은 정상 범위, 통신 상태는 연결, 마지막 동작 시각은 SOS가 눌린 그때로 고정. 그 고정이 서현에겐 더 무서웠습니다. 기계가 정상이라는 말은 기계가 멈추지 않았다는 말이고 멈추지 않았다는 말은 그 기기가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말이니까요. 살아있는데 아이의 목소리가 없는 상태. 서현은 그 상태가 가장 설명하기 어렵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서현은 이미 학원 쪽 출입 기록부터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보통은 그게 가장 빠른 현실입니다. 아이의 일상은 대개 학원과 학교에 걸려 있고 그 일상을 확인하면 사라짐의 시작 지점이 조금은 좁혀지니까요. 학원 쪽 확인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출석 체크가 남아있고 출입문 쪽 카메라가 돌아가고 셔틀 승하차 확인이 남아있는 구조. 그 구조는 부모에게는 안전망처럼 느껴지지만 그날 밤 서연에게는 다른 종류의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확인이 된다는 말은 그 시간까지는 있었다는 뜻인데 그 뜻은 동시에 그 다음부터는 없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그 다음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을 붙잡을 수 있는 건 결국 키즈폰뿐이었습니다. 키즈폰은 아이 손목에 있고 SOS는 눌렸고 통화는 연결된 것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연결됐다는 기록이 남는 방식이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연결 시간은 너무 짧았고 끊김은 너무 단정했고 그 사이에 들렸던 호흡은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이 제일 무서웠다고 말한 건 목소리의 낮고 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소리는 위협적인 말로 가득하지 않았고 아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서운 건 그 침착함이었습니다.
아이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치고는 너무 흔들림이 없었고 아이의 구조 요청 버튼이 눌린 순간치고는 너무 정돈된 호흡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버튼의 기능을 알고 있고 부모가 어떻게 반응할지 알고 있고 그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잠깐만 연결을 만들어 본 것 같은 느낌. 서연은 그 느낌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 사건은 단순 실종이 아니라 의도를 가진 누군가의 사건이 되어버릴 것 같았고 의도가 생기는 순간부터는 상상이 현실을 앞질러버리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는 단지 경비실 확인도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경비실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공간입니다. 분실물이 들어오고 주차 민원이 들어오고 택배가 쌓이고 누군가의 하루가 그 안에서 처리됩니다. 그래서 사건이 생기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경비실을 찾습니다. 마치 그 방 안에 모든 기록이 모여 있을 것처럼 경비실 모니터는 켜져 있었고 출입구 화면과 산책로 화면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화면들을 직접 들여다보는 순간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찾기 위해 화면을 보는데 화면 속엔 아이만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가 통째로 빠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감각. 불빛은 있고 길은 있고 움직임은 있는데 딱 그날의 그 구간만 비어 보이는 느낌. 그때부터 서연은 기록을 믿는 게 아니라 기록을 의심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이 없어서 무서운 게 아니라 기록이 있는데도 기록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 방식이 더 무섭다는 걸요. 서연이 그날 밤 가장 자주 들여다본 건 아이의 위치였습니다. 위치는 한 번 튀었다가 다시 단지 안으로 돌아온 형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건물 아니라 오차가 생긴 것이라면 튀는 방향은 무작위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흔들림은 이동처럼 보였습니다. 단지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다시 안으로. 아주 짧은 거리, 아주 짧은 시간. 마치 누군가가 아이 손목에 기기를 들고 잠깐만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온 것 같은 형태. 서연은 그걸 우연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우연이면 이 밤은 실수로 끝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연은 설명할 수 있어야 우연이 됩니다. 서연이 들은 숨소리, 짧게 끊긴 통화, 튀었다 돌아온 위치. 이 셋은 우연이라고 말하기엔 서로 너무 잘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붙음의 뒤늦은 증거가 서연에게 도착한 시각이 있었습니다. 19시 48분. 키즈폰 고객센터 접수 시간. 서연은 그 시간을 사건의 시작처럼 외우게 됐습니다. 실제로 SOS는 그보다 앞서 울렸지만 서연에게는 19시 48분이 더 끈질기게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는 뒤늦게 도착한 공식 기록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선 숨이 끊기고 손이 떨리고 눈앞이 흐려지는데 기록은 한참 뒤에 와서 아무렇지 않게 정상이라는 단어를 붙여놓습니다. 서연은 그게 너무 섬뜩했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찾는 밤에 정상이라는 단어가 찍혀 있는 것. 정상은 안전하다는 말이 아니라 기계가 멈추지 않았다는 말일 뿐인데 사람은 그걸 읽는 순간 잠깐 착각하게 됩니다. 혹시 기계가 정상이면 아이도 정상일까? 그 착각이 서연의 마음을 더 찢었습니다. 서연이 나중에 확인한 접수 내역은 문서처럼 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담을 처리하는 화면에 짧게 눌러 적는 문장들에 가까웠습니다. 서연은 경찰을 통해 그 항목들을 들었습니다. 긴급 SOS 수신,
긴급 통화 연결 후 음성 상의 주장. 단말 상태 정상 범위. 종료 사유 확인 필요. 항목 하나하나가 그럴듯하게 정리돼 있는데 서현이 겪은 밤은 그 항목들 사이에 끼지 못하고 자꾸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서현이 들었던 건 음성 상의가 아니라 분명한 사람의 호흡이었고, 서현이 봤던 건 단말 정상이라는 말이 아니라 위치가 이동처럼 흔들린 화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가 서현을 더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밤은 사건 자체보다 사건이 기록되는 방식이 사람을 더 깊게 잠기게 합니다. 서현은 그날 112에 신고를 넣은 뒤 현장에서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받았습니다. 아이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시각, 마지막 목격 추정 장소, 키즈폰 번호, 옷차림. 서현은 그 질문에 답하면서도 자기 안에서 한 가지가 계속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날 SOS 통화가 정말로 아이의 기기에서 나왔는지. 이 질문은 처음엔 불가능한 질문처럼 보입니다. 키즈폰은 아이 손목에 있고 버튼은 눌렸고 알림은 떴으니까요. 하지만 통화가 연결되는 방식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부모가 통화를 받았는데 통화는 거의 남지 않았고 그 사이에 올라온 소리는 아이의 것이 아니었고 끊김은 마치 누군가가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것처럼 단정했습니다. 서현은 자기 휴대폰의 통화 로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로그는 서현이 들은 것보다 항상 더 건조했습니다. 몇 초, 연결, 종료. 기계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현은 그 몇 초 안에서 아이의 하루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서현은 제보를 들을 때도 희망을 쉽게 붙잡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비슷한 아이를 봤다는 말, 놀이터에서 아이가 있었다는 말, 편의점 앞에서 누군가를 따라가던 작은 그림자를 봤다는 말. 그 제보들은 각각의 입술에서 나올 땐 진심처럼 들렸지만 서로를 맞춰보면 어디에도 정확히 닿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다르고 방향이 조금씩 다르고 아이의 옷차림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서현은 그 조각들을 들을수록 더 차가워졌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모습이 사람들 기억 속에서 각각 다른 형태로 떠다니는 순간부터 아이를 찾는 일은 점점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이 깊어질수록 현장은 더 절차로 변했습니다. CCTV 확보 요청, 통신사 위치 이력 요청, 학원 측 자료 협조, 단지 내 확인. 그 절차들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그 절차들이 아이의 부재를 공식화하는 의식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특히 통신사 위치 이력 요청을 넣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서현은 잠깐 안도했습니다. 기록이 움직이면 사람도 따라 움직일 것 같은 착각. 하지만 그 착각은 곧바로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은 움직일 수 있어도 아이의 목소리는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서현은 그 밤 휴대폰을 손에서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혹시 다시 SOS가 울릴까 봐서가 아니라 다시 울리면 이번엔 또 아이 목소리가 아닐까 봐서였습니다. 그 두려움은 희망보다 더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끝에서 서현은 결국 자기 안의 한 결론에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아이를 찾는 밤이 아니라 아이의 기기를 통해 누군가가 부모의 반응을 확인한 밤일 수도 있다는 결론. 그 결론이 굳어지는 순간부터 서현에게 남은 건 다음 단계뿐이었습니다. 19시 48분 이후 남겨진 모든 로그를 꺼내서
그 몇 초의 통화가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를 끝까지 따라가야 하는 단계였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조금은 정리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찾는 일은 대개 확정이 오기 전까지 사람을 계속 흔들어 놓다가 어느 순간 확정 하나가 들어오면 그 확정이 나머지를 끌고 가는 방식이니까요. 그런데 이 사건은 확정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확정처럼 보이는 것들이 서로를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키즈폰은 정상 범위로 찍혔고 통신은 살아있었고 긴급 통화는 연결로 남았고 그 사이에 들린 호흡은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가운데에 서연이 계속 붙잡게 되는 숫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19시 48분. 그 숫자는 사람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기록에 들어간 시각처럼 느껴지는 숫자였습니다. 아이가 사라진 시각이 아니라 사라짐이 처리되기 시작한 시각. 그 처리의 시작이 너무 늦게 도착했다는 사실이 서연을 계속 잠기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현장은 점점 그럴듯한 움직임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학원 출입 확인, 셔틀 경로 확인, 단지 CCTV 확인, 놀이터 수색. 그럴듯하게 움직인다는 건 사람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엔 공포를 더 키우기도 합니다. 움직임이 많을수록 정작 핵심이 비어 있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연에게 그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때 도윤의 손목에서 SOS는 어떻게 눌렸는지 단지 경비실은 CCTV를 돌려보며 서연에게 확인 중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모니터 화면을 더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모니터 속 놀이터는 켜져 있었고 정문 앞 인도도 켜져 있었고 산책로도 켜져 있었지만 서연이 찾는 것은 아이가 아니라 아이의 부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라지는 건 대개 한 장면이 아니라 연속의 끊김으로 나타납니다. 문이 열리고 그 다음 장면이 비고 다시 다음 장면에서 사람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방식. 서연은 그 끊김을 찾으려고 모니터의 빈 화면들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 빈 화면들은 이상하게도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정상이라는 게 가장 무섭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고 아무 일도 없고 아무 흔적도 없는데 기록만 또박또박 남아있을 때 서연은 경찰의 안내를 받아 키즈폰 서비스 측 협조 요청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통화 녹취는 보호자에게 바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말, 수사기관 요청이 있어야 확인이 가능하다는 말. 서연은 그 말이 이상하게 기억에 오래 남았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내가 들었는데 기록은 내 손에 오지 않는 구조. 그 구조가 서연에게는 어딘가 누가 끼어드는 느낌을 줬습니다. 내가 듣고 내가 확인한 일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처리되는 느낌. 그 느낌이 처음엔 단순한 억울함처럼 올라왔다가 곧바로 다른 감각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들은 게 정말로 도윤의 기기에서 나온 소리였는지 그 확신 자체가 서연에게서 빠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밤부터 서연은 자기 휴대폰을 기록 보관함처럼 쓰게 됩니다. 통화 로그를 캡처하고 알림 화면을 캡처하고 위치 화면을 캡처하고 배터리 잔량을 캡처합니다. 그 캡처들은 증거를 만들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결국 서연을 더 고립시키는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캡처를 할수록 그 화면 안에 아이 자체는 없고 아이를 둘러싼 숫자와 상태만 남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특히 위치 화면의 변동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단지 밖으로 짧게 튀었다가 다시 단지 안으로 돌아온 흔들림. 그 흔들림을 오차로 넘기려면 이 사건에서 딱 하나만 평범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게 없었습니다. 통화는 너무 짧았고, 호흡은 너무 침착했고, 끊김은 너무 단정했고, 그리고 그 뒤에 남은 19시 48분의 접수 시각은 너무 늦게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그 늦음이 자꾸만 한 방향으로 보였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야 기록을 움직이게 만든 것 같은 방향. 서연은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은 현실에서 가장 위험한 문장을 데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며칠 서연은 경찰서에 들렀다가 다시 학원가로 갔다가 다시 단지로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 속에서 서연의 귀가 변했습니다. 사람은 반복 속에서 소리를 구분하게 됩니다. 정문 자동문이 닫히는 소리,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소리, 경비실 전화기가 울리는 소리, 셔틀버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서연의 머릿속에서 그날 SOS 통화 속 호흡과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자꾸만 그 통화의 배경을 떠올렸습니다. 실내의 잔향 같은 느낌, 가까운 거리에서 무언가 닫히는 마찰, 그리고 짧게 반복되는 전자음 같은 공기. 그건 학원 복도의 소리와도 단지 놀이터의 소리와도 달랐습니다. 그 소리는 어딘가 작은 방 안에서 기계가 켜져 있는 곳의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연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 경찰이 가져온 아주 짧은 정리 때문이었습니다. 길지 않은 문장들이었고 어떤 결론도 담지 않은 문장들이었는데 서연은 그 문장들을 듣는 순간 몸이 먼저 차가워졌다고 했습니다. 통화 음성에 대해 정식 감정까지는 아니지만 초기 확인이 진행 중이며 배경 소리가 특정 환경과 유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 말을 들은 순간 서연은 경비실을 떠올렸습니다. 모니터가 여러 대 켜져 있고 전화기가 책상에 놓여 있고 메모지가 늘 젖은 손가락처럼 구겨져 있는 곳. 그 공간은 늘 거기 있었고 누구나 들어갔다 나올 수 있었고 아무도 특별하게 의심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떠올리는 순간 서연은 자기 생각이 너무 과한 것 같다가도 바로 다시 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처음부터 평범한 기준을 하나씩 비켜갔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서연은 학원 측에서 전달받은 간단한 확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서연이 직접 문서를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학원은 내부 사정과 개인정보 이유로 전체를 내주지 않았고 대신 경찰을 통해 필요한 구간만 요약이 전달됐다고 합니다. 그 요약은 누가 멋있게 써준 글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수업 출석과 이동이 어떤 흐름이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내용. 그런데 그 내용이 서연에게는 칼처럼 들어왔습니다. 도윤이 학원에 있었던 시간대와 SOS가 울린 시간대가 겹쳐 보일 수 있다는 부분 때문입니다. 겹친다는 건 확정이 아니라 가능성일 뿐인데 그 가능성 하나가 서연의 밤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학원 안에 아이가 있는데 SOS가 울렸다. 그럼 누가 눌렀는지 서연은 그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심장이 느리게 가라앉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다시 기록을 붙잡았습니다. 통신사 위치 이력 요청은 곧바로 나오지 않았지만 요청이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서연은 억지로 숨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요청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서연에게는 크고 작은 기록 조각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단지 경비실에서 확인했다는 안내, 학원 선생이 전달해온 확인 메시지, 셔틀 기사에게서 들었다는 간단한 진술. 그 조각들은 서연에게 도움을 주기보다 서연의 머릿속에 서로 맞지 않는 퍼즐을 계속 쌓아 올렸습니다. 서연은 그 퍼즐을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퍼즐이 맞지 않는 지점들을 하나씩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표시가 서연에게는 유일한 방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표시들은 어느 순간부터 서연에게만 보이는 방식으로 서로를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연결된 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관리실 같은 공간의 공기였습니다. 서연은 경비실에 다시 들어갔을 때 그곳의 전자음을 더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모니터에서 나는 짧은 삑, 전화기 옆 단말기에서 나는 일정한 신호, 형광등이 켜질 때 나는 아주 작은 떨림. 서연은 그 소리들이 그날 통화 속 배경과 겹치는 것 같은 착각을 했습니다. 착각이면 좋았습니다. 하지만 착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날 이후로 경비실 문을 열 때마다 누군가가 자신을 먼저 보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찾는 엄마를 보는 시선이 아니라 엄마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는 시선 같은 것. 그 느낌이 어디에서 오는지 서연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느낌이 생긴 뒤로 서연은 자꾸만 한 가지 행동을 반복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통화 로그를 다시 열어 SOS 통화 항목을 눌러보는 행동. 연결 시간은 짧고 기록은 건조하고 그 사이에 들렸던 호흡만 계속 살아있는 행동. 서연은 그 항목을 누를 때마다 기록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도윤의 손이 아니라 도윤의 기기를 잡고 버튼을 눌렀을지도 모르는 다른 손. 그 손이 도윤을 데려갔는지, 도윤의 기기만 잠깐 움직였는지, 도윤이 그 손 옆에 있었는지. 서연은 아직 모르는데 서연이 모르는 채로도 기록은 계속 쌓인다는 사실만 너무 또렷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에서 위치 이력에 대한 1차 회신이 들어오면 서연이 붙잡고 있던 퍼즐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요. 통신사에서 위치 이력에 대한 1차 회신이 들어온 건 서연이 잠을 한 번도 제대로 못 자고 이틀째 밤을 넘기던 날이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밤을 넘기면 시간 감각이 먼저 망가지고 그 다음에야 감정이 무너집니다. 서연은 그날이 몇 월 며칠인지보다 자기가 몇 번째로 휴대폰을 충전하고 있는지부터 기억했습니다. 충전 케이블을 꽂는 손은 반복을 견디지 못해 조금씩 느려졌고 그 느려진 손끝이 오히려 더 확실하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먼저 자기 휴대폰 화면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는 화면을 보기 전에 공기의 소리를 먼저 들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리는 프린터 소리, 서류철 넘기는 소리, 형광등의 아주 작은 떨림. 그 소리들은 어디서든 비슷한데 서연의 머릿속에서는 늘 그날 SOS 통화의 배경과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통신사 1차 회신은 서연이 상상하던 정답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정답이라면 점 하나가 찍혀야 합니다. 여기에서 멈췄다. 여기에서 꺼졌다. 여기에서 이동했다. 하지만 회신은 점이 아니라 범위로 도착했습니다. 기지국 기준 반경, 접속 시간대, 단말이 남긴 접속 흔적의 구간. 그 구간들은 사람을 살리는 지도처럼 보이지 않았고
사람을 더 깊게 잠기게 만드는 안개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은 경찰이 읽어주는 문장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같은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반경, 반경, 반경. 반경은 어딘가에 있다는 말이면서도 어딘가인지 모른다는 말이기도 하니까요. 그 회신에는 두 개의 시간대가 강조돼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의 학원 수업이 끝나기 전후, 그리고 SOS가 울린 직후. 서연에게는 그중 후자가 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몇 초가 이 사건의 성질을 바꾸고 있었으니까요. 회신 요약은 이런 식으로 정리됐다고 합니다. 통신 접속 기록상 해당 단말은 단지 인근 기지국의 정상 접속 흔적이 존재한다. 다만 특정 시각 구간에서 접속 기지국이 일시 변경된 뒤 짧은 시간 내 원 기지국으로 복귀하는 형태가 확인된다. 건물 내 이동, 실내 시로의 전환, 지역 영향으로도 발생 가능하나 동일 구간 반복 여부는 추가 확인 필요. 서연은 발생 가능이라는 단어가 그날부터 싫어졌다고 했습니다. 가능은 희망과 비슷해 보이지만 희망처럼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다. 가능은 끝까지 문을 열어둔 채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서연은 결국 다음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그 짧은 기지국 변경이 단지 바깥 도로로 튀었던 위치 흔들림과 같은 구간인지. 경찰은 그게 같은 구간일 수 있다고 말했고 정확한 좌표는 아직 어렵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록의 공포가 어떤 건지 더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기록은 사건을 설명하지 못할 때 오히려 패턴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패턴을 보며 자기 안에서 결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서연이 만든 결론은 아직 문장으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감각으로 먼저 굳어 있었습니다. 기기가 누군가 손에 잠깐 들렸고 그 손은 단지 안팎의 경계를 오갔고 그 사이에 SOS가 눌렸을 가능성. 서연은 그 결론을 스스로 부정하려고도 했습니다. 기기가 들린 게 아니라 그냥 오차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부정이 더는 통하지 않게 만든 건 다음 조각들이었습니다. 학원 쪽 CCTV 확인이 정리되어 들어온 날 서연은 경찰서에서 짧은 화면 캡처 몇 장을 봤다고 합니다. 캡처는 문서보다 더 잔인합니다. 문서는 사람이 읽고 해석할 틈이 있는데 캡처는 한 장의 순간으로 사람을 확정처럼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그 화면 속 도윤은 분명히 학원 출입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건 서연에게 잠깐의 숨이었습니다. 아이의 모습이 기록 속에라도 남아있다는 사실. 하지만 그 숨은 바로 다음 장에서 끊겼습니다. 도윤이 문을 나선 직후의 화면이 사람의 움직임으로 번져 있었고 그 번짐 속에서 도윤의 손목이 잠깐 가려진 채 어떤 어른의 몸 뒤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특정할 수 없었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연은 그 장면을 보자마자 이상하게도 먼저 손목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아이 얼굴이 아니라 손목. 키즈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람이 그 정도까지 침잠하면 아이의 표정이 아니라 기계의 존재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서연은 그 화면에서 키즈폰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순간의 화면이 그 사실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뜻. 그 불확실함이 서연을 더 깊게 끌어내렸습니다. 학원가는 사람이 많고 조명이 많고
움직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 한 명이 누군가 뒤로 사라지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 쉬움이 서연에게는 가장 무서운 종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단지 경비실에서도 작은 제보 메모들이 쌓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경비실은 원래 사건을 기록하기보다 민원을 처리하는 곳이라 메모는 늘 짧고 표현은 늘 단순하고 시간은 대개 대강 적힙니다. 하지만 그 대강의 기록이 어느 순간 서연에게는 더 무서운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대강은 누군가의 의도를 숨기기에 가장 좋은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서연이 나중에 들었다는 경비실 쪽 메모는 이런 문장들이었다고 합니다. 학원 앞 골목에서 아이 우는 소리 비슷한 거 들었다는 주민 있음. 정문 앞에서 어린애 같은 그림자 봤다는 사람 있음. 정확치 않음. 편의점 쪽에서 뛰어가던 아이 봤다는 제보. 옷차림 상의. 키즈폰 소리 같은 거 들렸다는 말 있음. 확인 불가. 확인 불가. 그 말이 서연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사라지면 확인 불가는 너무 쉽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확인 불가가 늘어날수록 사람은 가장 확실한 것 하나에 매달리게 됩니다. 서연에게 그 확실한 것은 그날 통화에서 들린 아이 아닌 호흡이었습니다. 서연은 경찰에게 부탁했습니다. 통화 녹취든 기기 로그든 그날 SOS 통화에 붙은 무엇이든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제발 한 번만 더 듣게 해달라고. 하지만 절차는 서연의 부탁과 상관없이 자기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수사기관 요청이 들어가야 하고 협조 절차가 필요하고 담당 부서 확인이 필요하고 요청이 접수되면 다시 회신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서연은 그 기다림 동안 자기 기억이 변하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 목소리가 남자 같다고 느꼈다가 다음 날엔 그냥 어른 같다고 느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성별보다 호흡의 모양만 남았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기록이 없으면 스스로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가끔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기도 합니다. 서연은 그래서 자기가 들은 것을 계속 고정시키려고 했습니다. 메모장에 적고 노트에 적고 입 밖으로도 한 번씩 반복해 머릿속에 박아두는 방식으로 그날 이후 서연은 키즈폰이 가진 기능들을 너무 늦게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어떤 흐름으로 연결되는지, 긴급 통화는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는지, 위치가 어떤 기준으로 갱신되는지. 하지만 그 공부는 서연을 안심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기능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기능을 아는 사람에게는 부모를 움직이게 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서연의 침잠은 그 지점에서 깊어졌습니다. 아이를 찾는 일이 아니라 아이의 기기를 통해 누군가가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를 하나씩 확인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확인은 결국 한 방향으로 서연을 밀었습니다. 그날 통화의 배경에 실내 잔향이 있었다는 느낌, 문이 닫히는 마찰이 가까웠다는 느낌, 전자음이 일정하게 반복됐다는 느낌. 서연은 그걸 단지 경비실과 겹쳐보았습니다. 경비실은 작은 방이고 전화기가 있고 모니터가 여러 대 켜져 있고 전자음이 쉬지 않고 납니다. 서연이 그걸 말했을 때 경찰은 확정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경비실 내부 장비의 작동음과 통화 배경음을 비교할 수 있는지 절차를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서연에게는 처음으로 사람이 아니라 공간을 의심하게 만드는 문장이었습니다. 사람을 특정하지 못하는 사건은 공간을 의심하게 됩니다. 공간을 의심하는 사건은 그 공간을 지나친 모든 사람을 잠재적인 그림자로 만듭니다. 서연은 그날 경찰서에서 나오는 길에 단지로 곧장 가지 않았습니다. 학원과 골목을 한 번 더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줄어든 밤거리, 학원 문은 닫히고 간판 불빛만 남아있는 거리. 서연은 그 거리에서 이상하게도 아이를 부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부르면 누군가가 들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부르는 순간 그날 통화 속 호흡이 다시 대답할 것 같아서 서연은 그 공포를 누구에게도 그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공포는 설명되는 순간 현실이 되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늦게 담당 경찰에게서 짧은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통화 녹취 확보 절차가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는 말. 서연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자기 안에서 무언가가 굳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내가 들은 게 무엇인지 기록이 대신 말하게 되는 단계로 들어간다는 걸요. 서연이 처음 원했던 건 거창한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번만 더 그날의 소리를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 자기 기억이 틀린 건지, 자기 귀가 과장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가 아이 손목의 버튼을 눌렀던 건지. 기억은 밤이 길어질수록 흐려지고 흐려진 기억은 사람을 자꾸만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서연은 계속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기록이 있으면 기록이 말해줄 거라고. 그 단계가 생각보다 늦게 왔습니다. 절차는 늘 늦고 늦은 절차는 현장에서 먼저 무너진 사람을 더 조용히 흔듭니다. 통화 녹취는 보호자 손에 바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찰이 확인 가능한 형태로 정리된 일부를 먼저 받아서 서연에게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 일부는 온전한 파일처럼 길게 이어진 게 아니라 연결 순간의 앞뒤가 짧게 잘린 조각에 가까웠습니다. 서연은 그 조각을 듣는 순간 처음엔 이상하게도 목소리보다 먼저 공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기 전에 공간이 먼저 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날의 조각도 그랬습니다. 숨이 들렸고 짧게 어떤 음절이 올라왔고 끊겼습니다. 여기까지는 서연이 기억하던 것과 같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경찰이 말한 확인 내용은 목소리의 성별을 단정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차갑고 더 현실적인 형태였습니다. 소리의 배경이 야외보다 실내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실내가 집의 실내가 아니라 기계가 켜져 있는 작은 방의 실내처럼 들린다는 점.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 목덜미가 천천히 식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표현이 머릿속에서 바로 한 장소를 꺼내왔기 때문입니다. 경비실. 모니터가 여러 대 켜져 있고 전화기가 책상 위에 있고 형광등이 가깝게 울리고 전자음이 숨처럼 깔려있는 작은 방. 서연은 경비실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경비실은 그 동네에서 가장 안전을 상징하는 곳이었고 경비실을 의심하는 순간 이 사건은 도윤의 실종이 아니라 단지 전체의 구조를 의심하는 사건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록은 서연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방향으로 밀고 갔습니다. 경찰은 서연의 반응을 지켜본 뒤 추가 확인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공간의 특징을 비교하는 방식,
실내의 잔향, 형광등 특유의 떨림, 기계 팬이 돌아가는 낮은 소리, 짧게 반복되는 전자음. 서연은 그 설명을 들으며 자기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무릎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두드림이 그날 통화에서 들렸던 어떤 규칙적인 소리와 겹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뒤 경찰은 단지 측에 경비실 내부 장비의 로그와 전화 장비 사용 이력도 요청했다고 합니다. 서연은 그 요청이 단지의 협조로 진행되는 건지 강제되는 건지 그 구체적인 절차를 따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서연에게 중요한 건 그 로그 속에 19시 48분이 있는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는 이미 서연의 몸에 박혀 있는 숫자였으니까요. 며칠 동안 서연은 숫자에 집착하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아이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을 때 사람은 이름 대신 시간을 붙잡습니다. 시간은 대답하지 않지만 배신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서연이 붙잡고 있던 시간은 사람을 살리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을 더 깊게 가라앉히는 시간이었습니다. 경비실 로그는 한 번에 오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왔고, 항목별로 왔고, 어떤 건 누락됐고, 어떤 건 확인 불가로 남았습니다. 그 사이사이에서 서연이 본 것은 또다시 정상이라는 단어와 확인 불가라는 단어였습니다. 정상이라는 말은 기계의 말이고 확인 불가는 사람의 말입니다. 그 둘이 겹칠 때 사건은 가장 차갑게 만들어집니다. 경찰은 경비실 측에서 넘어온 자료를 간단히 정리해서 서연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 정리는 길고 복잡한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지점만 표시한 메모에 가까웠습니다. 서연이 들었다는 형식은 이런 식이었다고 합니다. 단지 경비실 전화 장비 사용 이력 중 해당 시간대에 외부 발신 또는 연결 시도가 존재함. 또한 경비실 PC 또는 관리 단말 접속 흔적이 동일 시간대에 확인되며 접속 계정 및 사용 목적은 추가 확인 필요. 기록 일부는 저장 공백 또는 누락 구간 존재. 서연은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외부 발신, 관리 단말 접속. 그 단어들은 누군가의 얼굴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손이 그 공간 안에서 움직였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손의 움직임이 서연이 붙잡고 있던 숫자와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19시 48분. 서연은 그 숫자를 고객센터 접수 시간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늦게 도착한 기록의 시간, 사건이 정리되기 시작한 시간. 그런데 경비실 로그에서도 그 시간대가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말은 19시 48분이 단지 밖의 고객센터가 아니라 단지 안의 경비실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연결이 만들어지는 순간 자기 안에서 하나가 뒤늦게 붙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날 경비실 앞에서 느꼈던 그 기이한 익숙함. 그 익숙함은 경비실이 늘 똑같아서 익숙했던 게 아니라 그날 통화 속 공기와 경비실의 공기가 닮아서 익숙했던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 사람은 무서운 사실을 머리로 먼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대신 몸이 먼저 이해해버립니다. 서연은 그날 이후로 경비실을 지나칠 때마다 문 손잡이를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 문이 열려 있었는지 닫혀 있었는지 누가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손을 무의식적으로 보게 됐다고 합니다.
도윤의 손목을 붙잡았을지도 모르는 다른 손. 경찰은 경비실 근무자들을 상대로 동일 시간대의 근무 상황을 재확인했습니다. 그 확인은 대개 사람의 기억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기록에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 시간에 경비실에 누가 있었는지, 누가 교대했는지, 누가 잠깐 자리를 비웠는지, 누가 방문했는지. 서연은 그 과정이 무섭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잡아내는 과정이 무서운 게 아니라 기록이 사람을 조용히 몰아붙이는 방식이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기록은 처음부터 범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숨쉬던 흔적을 시간대별로 정렬하고 그 정렬에서 벗어난 부분을 그냥 공백으로 표시합니다. 그 공백은 증거가 아니라 가능성으로 남습니다. 가능성은 사람을 결론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가능성은 사람을 계속 잠기게 합니다. 그날 경찰이 서연에게 마지막으로 전달한 건 아주 짧은 비교 결과였다고 합니다. 통화 배경음의 전자음 성분이 경비실 장비에서 녹음한 환경음과 유사할 수 있다는 쪽으로 기운다는 내용. 확정이 아니라 유사. 하지만 서연은 그 단어 하나로도 충분히 확신을 얻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유사라는 말은 아직 법적 결론이 아니지만 서연의 밤에서는 이미 결론처럼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론은 서연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도윤이 사라진 장소가 단지 밖의 낯선 골목일 수도 있지만 단지 안에 익숙한 구조 속일 수도 있다는 사실. 익숙한 구조는 사람이 경계하지 않는 구조이고 경계하지 않는 구조는 가장 쉽게 틈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틈은 도윤의 키즈폰이 가진 기능과 만나면 부모를 움직이게 하는 장치로 변할 수 있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키즈폰의 SOS가 아이만 누를 수 있는 버튼이라고 믿었던 자신을 조용히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손목에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 손목이 항상 아이의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 버튼은 작고 단순해서 누가 눌렀는지를 기록이 말해주지 않는다는 사실. 그 사실이 서연에게는 뒤늦게야 이해되는 잔인함이었습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받은 연락은 더 짧았습니다. 통화 녹취 관련 추가 자료가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는 말. 서연은 그 말을 듣고 단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경비실 앞을 한 번 더 지나가 보기로 했습니다. 확인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공간의 공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려는 것처럼. 전자음이 깔린 작은 방, 늘 켜져 있는 모니터, 사람이 안심이라고 믿어버린 자리. 서연은 그 앞에서 자기 휴대폰의 통화 로그를 다시 눌렀고 그 짧은 연결 시간 아래에 남아있는 공백을 한참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백이 이제는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누군가가 숨을 고른 자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서연은 경비실 문 앞에서 한동안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문 안쪽에서 새어나오는 빛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늘 켜져 있던 모니터, 늘 같은 형광등, 늘 같은 전자음. 그런데 그날 이후로는 그 늘이 더 이상 안전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안전은 익숙함으로 만들어지지만 사라짐은 그 익숙함의 틈을 타고 들어오니까요. 서연은 그 문 앞에서 자기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통화 로그는 건조했습니다. 연결 몇 초 종료. 하지만 서연의 귀는 그 몇 초를 계속 늘려듣고 있었습니다. 숨이 먼저 들리고 짧게 무엇인가가 올라오고 끊기는 방식. 아이의 호흡이 아니라 어른의 호흡처럼 들렸던 그 방식. 그 호흡이
어디에서 울렸는지에 대한 감각이 이제는 서연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공간으로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 기계가 켜져 있는 곳, 문이 가까운 곳, 사람이 오래 머무르지 않는 곳. 서연은 그 공간을 떠올릴 때마다 경비실을 떠올렸습니다. 경비실이 의심스러워서가 아니라 경비실이 너무 당연해서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당연한 곳은 아무도 오래 쳐다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오래 쳐다보지 않는 곳은 기록이 아닌 행동이 숨기 쉬운 곳이 됩니다. 경찰은 그 확신을 확정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가능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가능성이 어떤 밤에는 확정보다 더 무섭다는 걸 서현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능성은 끝까지 문을 열어둔 채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니까요. 서현이 받았던 자료들도 딱 그랬습니다. 완성된 보고서 한 장이 아니라 조각조각 떨어져 나온 문장들, 항목들, 누락된 칸들, 그리고 그 사이에 남은 설명되지 않는 공백. 서연은 그 공백을 볼 때마다 자기가 외우고 있던 숫자를 떠올렸습니다. 19시 48분. 처음엔 고객센터 접수 시간으로만 남았던 숫자. 늦게 도착한 기록의 시간. 사건이 처리되기 시작한 시간. 그런데 그 숫자가 이상하게도 여기저기에서 비슷한 모양으로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단지 측에 요청해 받아온 자료 중에는 경비실 내부에서 돌려 적는 근무 정리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건 문서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수준이 짧은 메모였다고 합니다. 서연은 그 메모가 오히려 가장 섬뜩했다고 했습니다. 짧은 문장은 사람의 밤을 담지 못하고 담지 못하는 대신 밤을 눌러버리는 기능만 남기니까요. 메모는 이런 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동 관련 문의 접수, 학원가 방향 확인 요청, CCTV 정상, 장비 점검 진행, 그리고 마지막에 아무렇지 않게 붙어있는 말, 특이 사항 없음. 서연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SOS가 울렸고 통화에선 아이가 아닌 숨이 들렸고 위치는 한 번 튀었다가 돌아왔는데도 특이 사항이 없다고 적히는 방식. 기록이 무서운 건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겪은 일을 사람이 아닌 방식으로 평평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경찰은 장비 점검이라는 항목을 잡았습니다. 점검이 있었다면 누가 했는지, 어떤 단말을 만졌는지, 그 시간대에 외부 발신이나 연결 시도가 있었는지. 서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 귀가 다시 한번 그날의 배경을 더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형광등 특유의 얇은 떨림, 기계 팬이 돌아가는 낮은 소리, 짧게 반복되는 전자음. 그런 것들은 길거리보다 실내에서 더 또렷하게 남습니다. 그때부터 서연은 사람을 떠올리기보다 공간의 성질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누가 했는지보다 어디에서 울렸는지. 사람은 바뀌어도 공간은 그대로 남으니까요. 단지 측 자료는 완벽하게 정리된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항목은 누락되어 있었고 어떤 시간 칸은 비어 있었고 확인 불가라는 문장이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그 반복은 서연에게 점점 하나의 형태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어있는 칸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비어있는 칸이 항상 필요한 곳에만 모이면 우연이라고 부르기 어려워집니다. 서연에게 그 필요한 곳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19시대 후반. 서연은 그 시간대를 볼 때마다 자기 안에서 뒤늦게 붙는 사실 하나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도윤은
키즈폰을 손목에서 풀기도 했다는 사실. 씻기 전, 손이 불편할 때, 학원 숙제할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닌 습관이었고, 서현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사건 속에서는 그 습관이 아이와 기기가 분리될 수 있는 틈이 됩니다. 기기가 분리되는 순간부터 SOS는 더 이상 아이만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아닙니다. 그 틈이 서현의 머릿속에서 한 장면으로 굳어지기 시작했을 때 경찰이 건넨 다른 조각이 있었습니다. 단지 내 분실물 보관 관련 확인 내용. 경비실은 늘 분실물을 보관합니다. 우산, 열쇠, 카드, 장난감. 그리고 가끔 아이 물건. 그 조각은 형식이 거창하지 않았고 오히려 생활 기록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서현이 들었다는 문장은 대략 이런 뼈대를 가졌다고 합니다. 경비실 보관함에 아동용 손목형 기기로 추정되는 물건이 잠깐 들어온 적이 있다. 정문 인근 또는 학원가 방향에서 누군가가 주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칸이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접수 시각. 서현은 그 빈칸을 보는 순간 몸이 먼저 이해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날의 공백이 단지 밖에서 생긴 공백이 아니라 단지 안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공백일지도 모른다는 것. 기록에서 시간을 지우는 건 가장 작고 가장 큰 조작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워지면 나머지 모든 줄은 그냥 가능성이 되어버리니까요. 서현은 그 조각들 사이에서 자기 안의 공포가 다른 형태로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의 공포는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지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그 다음의 공포는 누군가가 있었을지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공포는 그 누군가가 부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공포였습니다. 키즈폰 SOS는 아이를 지키기 위한 기능이지만 기능을 아는 사람에게는 부모를 움직이게 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부모는 뛰쳐나오고 부모는 경비실로 오고 부모는 학원가로 움직이고 부모는 경찰에 신고를 넣고 그 사이 아이의 동선은 더 넓게 흩어질 수 있습니다. 서현은 그 생각이 자기 안에서 완성되는 순간 등골이 아니라 손끝부터 차가워졌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상상이 아니라 절차와 기록이 만들어낼 수 있는 현실적인 움직임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통화 배경의 환경을 더 확인하려고 했고 경비실 내부 장비의 작동음과 그날 통화 조각의 배경을 비교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서현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한 가지를 계속 떠올렸습니다. 그 비교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도유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 결과가 유사든 불일치든 확인 불가든 아이의 부재는 그 문장들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날 밤 서현은 단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비실 앞을 한 번 더 지나 정문 쪽 인도에 서서 학원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은 일정했고 도로는 평범했고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함이 서현에게는 가장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아이 하나가 사라졌는데도 동네는 아무 일 없이 평소처럼 돌아간다는 사실. 그 평소 속에서 경비실만은 늘 켜져 있다는 사실. 서현은 그날 이후로 경비실을 지나치는 공간이 아니라 듣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문 안쪽에서 새어나오는 전자음, 모니터의 낮은 웅웅거림, 전화기 옆 단말이 내는 짧은 신호. 그 소리들은 누군가를 지목하지 않지만
그날 통화 속 공기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기 휴대폰을 다시 켜고 그 짧은 통화 로그를 눌러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기록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데 기록을 바라보는 동안 서연은 확신이 아니라 더 잔인한 종류의 이해를 얻었습니다. 버튼은 눌렸고 부모는 움직였고 기록은 남았고 가장 필요한 시간은 비어 있었고 그 비어 있는 칸이 서현이 외우고 있던 19시 48분 근처에서 계속 같은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사실. 그 사실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아직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현은 이제 다음 자료가 도착하면 그 공백이 우연인지 의도인지가 조금 더 분명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날 밤도 다시 한번 그 문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서연은 그날 이후로 휴대폰을 연락을 받는 물건으로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휴대폰은 기록을 모으는 상자였고, 기록을 모으는 상자는 사람을 살리는 대신 사람을 잠기게 만드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경찰은 추가 자료 확보가 진행 중이라고 했고, 단지 측은 협조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 중이라고 했고, 통신사는 회신을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들은 모두 맞는 말이었지만 서연에게는 어느 것도 도윤을 데려오지 못하는 말이었습니다. 서연은 가끔 경비실 앞을 지나치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 안쪽에서 새어나오는 전자음이 늘 같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안심이 아니라 확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늘 같음 속에서 누군가의 손이 한 번쯤은 섞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생각은 증거가 아니라 남아있는 공백이 만들었습니다. 분실물 기록의 빈칸, 근무일지의 특이 사항 없음, 로그의 누락 구간. 그 공백들은 서연에게 무언가를 숨겼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길 수 있는 구조가 여기 있었다고만 말해줄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이제 딱 하나만 확실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아이 손목에서 눌렸어야 할 SOS는 아이의 숨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몇 초의 공기 속에는 아이의 하루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가 먼저 들어 있었다는 것. 도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연은 그날 이후로 밤이 올 때마다 휴대폰 화면을 켜기 전에 먼저 귀를 기울인다고 했습니다. 혹시 어딘가에서 다시 그 숨이 올라올까봐, 혹시 누군가가 다시 버튼을 눌러 자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할까봐. 그리고 그때 서연은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지키라고 만든 장치가 누군가에게는 부모를 움직이게 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늦게 배우는 건 아닌지.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지금 이 이야기의 공백이 당신에게도 남아있을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